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뭐 저희 오늘 인터뷰는 저희가 본래 이제 국회 상임위의 만남 이 특집 기획으로 쭉 이렇게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 차원에서 국회 정무위에서 맹활약을 하시기 때문에 모셨고, 그리고 대선 기간이라서 대선에서 또 이렇게 그 디지털 경제 부분을 맡아서 하고 있고, 또 을지로위원회 이런 차원으로 모셨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압축적으로 진행을 하고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서면으로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기사는 충실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잘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가 금융의 공공성과 규제 강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께서는 정무위 소속 의원인데 금융시장 내 공공성 회복 아주 중요하다 보는데 입법 과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금융의 공공성이라고 하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 그 금융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그러니까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들일 텐데, 이제 건전성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금융감독기구의 개편을 관련해서 논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감원에 대한 개편을. 네, 그렇죠. 이제 금융위, 금감원 이 체제가 맞냐와 관련해서 저기 논의를 하고 있고, 금융위의 정책 의사결정 기능, 이 기능이 있는데, 그리고 금감원은 이 뭐 감독 실무 기능 이렇게만 있는 걸로 하고 있는데, 현실에서는 굉장히 헷갈려 있고, 특히나 윤석열 정권 들어서 금감원장이 실세다 보니까 다 거기에서 정책 결정하고 다 기자들도 다 거기 얘기 듣고 막 그랬던, 무슨 상황인지 아시죠? 예. 그런 상황이어서 이걸 좀 명확히 해야 되겠다 싶은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금융 이제 이 은행의 건전성 부분하고 금융 소비자 부분하고는 또 좀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은 곳에다가 충돌되는 기능을 두니까 이게 어느 한쪽은 잘 안 된다. 특히 금융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협방인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이제 금융 사고들이 많이 나고 이런 것이어서, 그러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할 거냐와 관련된 논의들을 저희가 하고 있고, 뭐 아마 공약에도 그 부분들이 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위에서의 그 이제 금융산업 그러니까 활성화 기능 이런 것들은 좀 기재위에 보내고, 그리고 금융감독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금융감독위원회로 만들어서 하고, 이제 그 밑에 금융감독원, 그 다음에 금융소비자보호원 이런 형태로 좀 독립적인 두 개의 기구로 나눠서 이렇게 해보자 라는 논의들을 하고 있고, 뭐 그거에 따르면 그거에 따른 입법 과제들, 뭐 행정조직법이라든지 정부조직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공공성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제가 내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은행법 개정안이에요. 은행법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소비자는 왕인데 금융 소비자는 왜 봉인가? 여기에서 금융 소비자 아닌 사람들이 거의 없거든요. 대표님을 비롯해서 저도 다 금융 소비자인데, 우리는 나 소비자야, 소비자는 왕이야 이러고 있지 못합니다. 은행 앞에만 서면 한참 적어집니다. 왜 맞습니다. 그대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가? 그것의 핵심 이유는 뭐냐면 정보 때문입니다. 내 금리를 가지고 그 협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어진 대로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 금리가 결정되는 구조가 뭐 기준금리 플러스 가상금리 마이너스 우대금리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가상금리란 말이에요. 은행이 결정하는 게. 그 가상금리 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몰라요, 우리는. 그런데 여기에 이 대출자, 금융소비자인 대출자들이 부담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4가지가 들어있었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은행하고 지금까지 저희가 논의를 했고, 은행연합회가 논의를 했고, 그 중에 3가지는 빼는 걸로, 1가지는 조율하는 걸로 해서 논의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이제 은행법 개정안이고, 그게
지금 패스트트랙에 태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 대선 들어와서 이 가상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이것은 은행의 자율권을 해친다라고 하면서 또 공격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가상금리 그리고 또 하나의 또 거짓된 내용이 뭐냐면 가상금리를 1% 이하로 민주당이 막는 법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몇 프로라는 얘기는 전혀 안 하고 있는 거고 가상금리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 법적 비용 속에 들어있는 부당한 것들만 빼내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예금보험료. 설명은 좀 더 할까요? 예. 예금보험료. 그러니까 이제 은행이 파산을 하면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과거에는 5천만 원, 지금은 1억까지 보호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예금보험공사에 은행이 보험을 들어놓는 개념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보험금이 지급되는 개념이에요. 1억 원까지 보장되는 것은. 보험료를 누가 지급합니까? 은행이 지급해야 되는데 그 보험료를 대출자가 다 내고 있다는 거예요. 가상금리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금보험료를 왜 대출자가 내나 하나 하고 지급준비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7% 정도 지급준비금이 있는데 지급준비금도 이제 예금자들이 한꺼번에 찾아버릴 때를 대비해서 지급준비금을 두는 건데 그 지급준비금에 따른 그 금액도 대출자가 내고 있습니다. 교육세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기금출연료라는 것이 있는데 뭐 중소기업이 신용 담보가 별로 없으니까 신용을 가지고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신용보증기금에서 이제 보증서를 끊어주면 이제 그것을 은행에다 제출해가지고 대출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신용보증기금에 은행에서 내는 출연료가 있습니다. 그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가지고 은행이 대출을 해준다는 것은 은행 입장에서는 땅 짚고 헤엄치기입니다. 위험성이 전혀 없어요. 보증을 다 해주는데 무슨 위험성이 있습니까? 거기에서 본인들은 이자를 받고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그거에 따른 것 때문에 신용보증기금에다가 기금 출연료를 내는데 그 출연료를 실제로는 대출자가 다 내고 있다. 완전히 다 내고.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위험성이 전혀 없고 위험성이 땅 짚고 헤엄치기인 상황에서 이자를 받고 그리고 그 구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기금 출연료가 필요한데 그 기금 출연료도 대출자한테 다 덤터기 씌우고 본인들은 아무런 손해가 날지 않을 이 구조가 30%입니다. 은행 이익이 30%.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대출자한테 100% 하기는 그러니까 절반씩 나누자고 한 겁니다. 그렇게 법안을 만들었고 은행연합회랑 합의를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들도 지금은 은행 자율권 침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요. 저쪽 당은. 국힘에서. 네, 국힘에서 반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것이 패스트트랙에 태울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그 은행 전체 구조와 관련된 것들도 있고 금융 소비자와 관련된 이런 구체적인 것들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공약으로 제출돼 있는 법이다 이게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손님왕인데 금융 소비자는 봉이다. 실제로 이 우리들이 은행의 그 예대 마진 그것 때문에 오히려 소비자들이 모든 것을 전가받고 있다. 그리고 그 비밀은 가상금리에 있다. 이런 이야기네요. 네. 그게 대해 해결하는 법안을 만들었는데 네. 국힘은 그걸 갖다가 은행 자율권 침해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거죠. 자율권은 당연히 저는 은행의 자율권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부당한 가상금리까지 받을 자율권을 주는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금융 대출자하고 그러니까 은행하고 금융 소비자는 갑을 관계입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힘의 관계가. 여기에서 그것을 자율성을 주면은 사자와 토끼가 있는 곳에서 자율성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토끼는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갑을 관계에서 약한 쪽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개입해서 대등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리고 자율적으로 해봐. 이렇게 한다는 게 제가 생각하는 자율성의 개념이에요. 예, 정확하게 저도 오늘 이해를 했습니다. 예. 이거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네. 이거.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즘 이슈되는 게 그 이른바 상법 개정. 네. 금융사 지배구조에서 주주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상 주주 충실 의무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 국힘에서는 반대가 지금 이제 심하게 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이 정무위치한 과제는 뭔지 듣고 싶습니다.
상법상 주주 충실 의무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동의했던 사안입니다. 원래는 본인도 주장했던 사안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바뀐 거고 한동훈 전 대표도 동의했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복형 금감원장도 직을 걸겠다고 하겠다고 한 그렇죠.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주주들이 정상적인 대우를 받아야지 그 주식 투자를 많이 할 거 아닙니까? 주식 투자를 많이 해야지 이 돈들이 주식으로 모여가지고 산업계에 투자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동산이 활성화가 된다는 얘기는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그러면 공동체에 무슨 이익이 있나? 그런데 주식 투자를 많이 해서 주가 지수가 올라가면 그러면은 시중에 여유 자금들이 모여서 그것이 산업 자금으로 투자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식 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은 공동체에 이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주식 시장이 활성화되려면은 주주들이 투자를 해가지고 이득을 보고 그리고 이제 불의의 깡패 같은 짓을 당하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강도 같은 짓을 당하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시장에 대해서는 우리들도 그렇지만 외국 주주들도 같은 경우도 날강도 같은 시장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대주주가 어느 순간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완전히 다 흐트러버리는 그래서 소액주주들은 다 이제 거기에서 대응도 못하고 피해를 당하는 이런 대낮에 날강도를 당하는 시장이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다. 이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우리 남북 관계의 문제도 당연히 있겠지만 이것보다도 더 큰 거는 우리의 후진적인 이 소액 주주들이 보호되지 못하는 이런 것이다라는 거고 그래서 주주들을 보호를 하면 그러면 더 많이 투자를 하고 그리고 더 이익을 얻고 안정적으로 이익을 얻기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더 투자하고 이런 과정이 되어야지만 주가 지수가 올라간다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에서 회사에 대해서만 충실 의무를 지는 게 아니라 주주에 대해서도 충실 의무를 줘야 된다라는 그 선언을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자본주의에서는 기본인 것 같은데 네. 지금 대기업에서는 국민 주권하고 이 주주회사에서 주식회사에서 주주의 권리를 보호해야 된다는 거하고 이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게 상식주의 같은데 국힘하고 지금 경제단체들 대기업들은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의 속셈은 뭡니까? 속심은요. 우리 주식 시장이 상장을 해서 본인들의 투자한 것을 회수하는 시장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 여기에서 투자를 더 추가적으로 받는 시장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 대주주들이 이걸 상장을 하면 지금까지 내가 투자했던 것을 회수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이 주식 시장으로 이제 론칭을 시켰으니까 여기에서 우리의 사업과 관련된 계획들 이런 것들을 잘 알려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더 투자하게 해서 우리가 더 큰 사업을 하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 사람들한테 일반 주주는 덜러리네요. 그렇죠. 덜러리. 그렇죠. 그게 지금 학계의 정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까? 그런데 민주당에서도 좀 입장이 좀 갈리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에서 입장이 특별히 우리는 지금 이것을 당론으로 해서 처리하고 있는 사안이잖아요. 지금 그렇습니까? 네. 당론으로 해서 거부권이 행사된 거부권이 행사된 상태에서 저희가 재발을 했나라 모르겠는데 재발을 해서 바로 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이거 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정책 기조는 시장 개입을 통한 공정질서 확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그동안 추구해온 디지털 자산 기본법, 금융플랫폼 규제 정책하고는 어떤 점에서 방향이 좀 맞닿아 있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시장 개입을 통한 공정 질서라는 것은 뭐 우리 시장에 이제 정부가 개입한다는 것은 별로 안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대체로 하잖아요. 시장의 자율성. 우리가 옛날에 간치에 대한 그게 있으니까. 정부가 개입하는 건 안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여기에서 말하는 정부의 개입은
가드레일을 만들어주는 거다. 가드레일을 만들어주는. 정부의 개입은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을 만들어줘서 그 가드레일을 내에서는 자유롭게 그렇지만 이 가드레일을 벗어나면 우리 공동체가 떨어져. 이런 개념으로 저는 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 같은 경우도 예. 제가 추구하는 핵심이 뭐냐면 혁신. 지금 이 혁신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 혁신의 방향은 산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만드는 법은 산업계 사람들하고 지금 합의 과정을 거치면서 2단계, 지금 벌써 2번의 리뷰 과정을 공개 리뷰를 했습니다. 아직 안 냈어요. 그러니까 제가 174개 초안을 만들어 놓고 1차 공개 리뷰를 했고 그 리뷰 과정을 가지고 또 한 번 수정을 해가지고 2차 공개 리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3번째 리뷰를 해서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가 100점짜리는 안 된다.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안 되고 본인들도 본인들 입장에서 다 한쪽이 100점 맞으면 이쪽은 0점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70점짜리를 만들자. 라고 해서 70점짜리에 모두 동의하고 70점짜리를 성공시키면 70점이 되는 건데 100점짜리 주장하다가 성공 못 시키면 0점이다. 라고 해서 우리 70점짜리를 이제는 확정 짓자라고 하고 있는 상태. 즉 혁신, 자율, 그 다음에 소통을 통해서 지금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만들고 있고 이것의 핵심도 뭐냐면 정부의 규제를 어떻게 할까 이게 아니라 가드레일을 어떻게 세울까 그렇게 해서 제도화를 어떻게 할까 이것이 핵심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 기본법 조금 어려울 수 있잖아 사람들한테. 조금 한번 쉽게 먼저 설명부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가상자산이라고 해서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상자산 중에서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우리가 비트코인 아닙니까? 그래서 비트코인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네 어쩌네 하다가 또 어느 사태에서는 뭐 테라 루나 사태로 막 완전히 막 뭐 폭망하고 사기 당했네 어쩌나 이런 상황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상자산과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가상? 뭐 없는 것 자산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투기네? 도박이네? 이런 시각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박상기의 난이라고 부른 것 정도로 이건 도박이야.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 이 가상자산 산업이 완전 확 망해버린 그래서 미국한테 주도권을 뺏겨버린 이런 상태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거 관련된 규제를 이제 가상자산 기본법 자체를 아직 못 만들었고 이제 기껏 만든 게 특근법이라고 해서 이제 자금 세탁을 방지하는 특근법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이제 주식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 주가 조작하는 것처럼 이것만을 막는 것을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특근법, 그다음에 이 주가 조작 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이 정도만 있고 이 가상자산 산업과 관련된 전반내에 관련된 여기에서는 어떻게 공시를 하고 어떻게 발행을 하고 어떻게 공시를 하고 어떻게 유통을 하고 그 업은 뭐가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가상자산 산업과 관련돼서 하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정말 내가 이거 하다가 감옥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상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상자산과 관련된 모든 것을 통할하는 법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름 자체부터 가상자산은 부정적이기 때문에 디지털 자산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자라고 해서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내용은 이제 누가 할 수 있고 하려면은 어떤 자격 조건을 거쳐야 되고 업은 어떤 업도 있고 새로운 업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 전체를 관할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구를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만드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가상자산 기본법입니다. 근데 이것을 디지털 자산이라고 명칭해서 기본법을 만들자라고 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요즘 얘기가 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예. 그 루나 테라 사태인 거로 봐가지고 국민들 불안이 야 이건 정말 이거는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건 아닌데 글로벌 규제 공조 필요성도 커지고 있잖아요. 한국형 기본법은 국제 기준하고는 어떻게 조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뭐 국제 기준에 지금 뭐 미국도 있고 뭐 유럽 이카도 있고 이렇게 다 있는데 이것들을 대체로 종합해 가지고 이 국제적인 거하고 이제 통용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 가상 디지털 자산 시장은 24시간 그다음에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만의 독자적인 그런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지금 미국도 있고 유럽도 있고 홍콩, 싱가포르, 일본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종합해서 통용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 이준석 후보가 테라루나 사태를 얘기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던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을 비판을 했거든요. 이거 안 된다. 테라루나 사태 보지 않았냐. 이렇게 하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면 시장이 혼란이 일어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테라루나도 스테이블 코인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산을 연동한 스테이블 코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코인은 원칙적으로 등락이 엄청 심해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이 가치 등락이 이렇게 극심한 상태에서 지급 결제 수단이 될 수 없다. 여기에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스테이블하게 만든 건데 스테이블하게 만든 것이 코인 하나를 발행하려면은 법정화폐 하나를 보관해.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은 1달러를 보관하거나 국채 1달러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1달러 테더를 발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테이블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지급 결제 수단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건 테라루나하고 다르다. 테라루나는 미국에서도 지난번 이제 어제 그제 지니어스 액트라는 미국 상원에서 법이 통과됐습니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된 법이 통과됐는데 거기에서도 1대1을 원칙으로 삼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에 테라루나형은 없는 겁니다. 알고리즘형인데 이건 없는 거고 1대1 자산 연동형만 있는 겁니다. 이것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테라루나를 언급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을 비판한다는 것은 진짜 말이 안 되는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디지털 자산의 마지막, 아까 제가 말씀한 게 인상이 있는데 70%짜리 법을 만들자 100%짜리 만들려다가 못 만들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이제 이 디지털 자산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국민 불안을 씻을 수 있는 규제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한데 사실상 지금 이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은 우리 민병득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의원님은 어떤 원칙과 철학으로 지금 이걸 하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도 빨리 이걸 제도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미국은 벌써 제도화가 거의 다 된 거 아닙니까? 미국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서 이것이 통용되기 시작하면 이 오프라인에서의 달러 패권보다 더 무서운 온라인에서의 달러 패권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 막 잘 안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테더로 월급을 주세요. 왜냐하면 그 외국인 노동자는 우리나라 계좌도 없어요. 그리고 또 보내려면 환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복잡한 걸 다 없애고 테더로 월급 주면 제가 일하겠습니다. 기사가 났어요, 최근에. 그리고 동대문이나 이런 데서도요, 이미 테더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자카드에서는 테더를 카드 형태로 만들어서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이렇게 침투해 오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두면 우리나라 원화를 사용할 일이 없어집니다. 우리나라 소상공인들도 이제 다 테더로 결제하고 이렇게 됩니다. 테더로 결제를 해야 되니까 본인이 테더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달러를 확보해야 되고 미국 국채를 확보해야 되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니까 원화에 대한 원화의 비중이 엄청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결국은 미국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다 장악이 되고 그 수수료는 다 미국으로 주고 우리의 통화 주권은 없어지는 상태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제도화를 해서 우리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럼 만들 수 있느냐, 미국에 대응해서 만들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우리한테 또 관점인데, 달러 패권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달러 패권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위안화가 해보려다가 망했고, 그 다음에 뭐 일본도 해보려다가 플라자 합의로 끝났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아직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강점이 있는 그 플랫폼이 있습니다. K컬처에 관련된 플랫폼이 있는 거거든요. K컬처에 관련된 뭐 앱툰이나 이런 데 플랫폼에서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으로 그것을 보려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를 하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은 외국인들까지 포함해서 그런 사람들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그 통화 영토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특히 우리의 영향력이 큰 동남아 이런 데는 당연히 하게 될 겁니다. 거기에서는 미국의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과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경쟁하게 될 거고, 근데 우리가 문화적으로 훨씬 더 세잖아요. 이 센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이럴 수 있는 가능성들이 지금 아직 남아있고, 그리고 우리만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유럽도 하고 있고, 홍콩도 하고 있고, 싱가포르도 하고 있고, 일본도 이미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늦으면 안 된다. 라는 차원에서 저는 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빨리 만들어서 제도화하고 규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가드레일을 만들어줘서 그 안에서 우리의 그 엄청난 인터넷 강국인 나라에서 수많은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만들면 이 싸움에서는 우리가 해볼 만하다라는 차원입니다. 산업의 핏줄이 금융이라는데 이게서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금융이고 관계를- 이게 지급결제 수단이 됐을 때 지급결제 수단을 뺏기면 그 수수료는 다 그쪽으로 넘어가고 우리의 국부는 그대로 유출되는 겁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코인 투기 이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코인 투기 이런 거랑 상관이 없는 겁니다. 지금. 저도 인식이 천박했어요. 지금 오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게 엄청나게 예. 한 거네. 아.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원화나 국채를 가지고 이제 이것을 자산으로 해놓고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훨씬 안정적인 거죠. 미국이 그것을 트럼프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의 국채가 몇 경에 이를 정도로 크지 않습니까? 그 미국의 국채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테더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채를 확보해야 되잖아요. 국채가 수요가 계속 있는 거 아닙니까? 국채에 대한 수요가 계속 있으면 미국 국채는 안전한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거예요.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면, 국채 기반 스테이블 코인으로 되면서 미국 국채의 문제는 해결돼 버리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